예, 안녕하세요. 동보역사재단의 박정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피해자 구술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 쓰기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피해자 중심주의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이때 피해자 중심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의 말을 받아쓰기 하면서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하고의 접점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위한 역사를 쓰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 속에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울림이 생겼을 때 얼마만한 사회적인 역사적인 힘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할머니와 나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제가 할머니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위안부 역사 쓰기에 대해서 생각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구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위안부 역사를 쓸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지 함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1945년 해방 후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전쟁터의 여성들은 전쟁이 끝나고 어디로 갔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많은 여성들은 현지에서 사망되거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돌아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돌아오는 방법을 몰라서 현지에 남거나 그리고 돌아올 용기가 없어서 현지에 남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돌아오신 분들이 천신만고 끝에 돌아오신 분들이 있었지요. 이들은 그 이후에 어떠한 삶들을 감당하고서 살았을까요? 여기 신문 하나를 봅시다. 1946년 3월의 신문인데요. 대구시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던 한국인 중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일행 중에는 독신부녀가 300명이나 된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에 가난한 살림살이에 희생이 돼서 멀리 대륙까지 끌려간 소위 위안부가 대다수이다. 그리고 그리운 고국을 찾아왔는데 반갑게 맞아주는 연고자도 없고 그런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6년 3월에 들어온 배에 하나의 배에 탔던 피해자만 한 300여 명가량 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한국 정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라고 이제 등록한 분은 240명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실 전쟁 때 끌려가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분들은 전쟁이 끝나고 어떠한 삶을 살고 계셨을까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피해자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생존을 해 나가야 하는 삶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잘 몰랐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위안부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전쟁터에서 위안부에 봤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도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먼저 그 위안소를 이용했었던 일본 군들이 있겠죠. 예,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그 난징 학살이 끝나고 그 중국의 중부 지역을 침략했었던 그 군인들이 이용했었던 위안소에 대한 사진입니다. 앞에 위안소 앞에서 군인들이 줄을 지어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두 번째 사진은 그 1938년 1월 달에 상하이 양가택의 사진인데요. 두 번째 사진은 그 양가택 위안소에 끌려와서 성병 검진을 받기 위해 이제 소학교에 잠깐 머물러 있었던 여성들의 사진입니다. 군의관 아소테츠오가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사진도 군의관이었던 아소테츠오가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양가택 위안소를 찍은 사진이지요. 이렇게 전쟁터에서 자신들이 이용했었던 위안소에서 위안부를 본 일본군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쟁 회고록이나
체험기 속에서 이제 남기지요. 근데 그 글들을 보면은 위안부들이 자신들을 좋아했었다는 얘기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안소에서 위안부와 나의 관계는 좀 연애 관계와 비슷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속임을 당해서 끌려와서 이제 좀 불쌍하기는 했지만, 예, 그 위안소에서 너무 많은 남성들을 접하는 생활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좀 황폐해 있었고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기는 하죠. 예, 이거는 순전히 일본군의 관점에서 위안소를 이용했었던 자의 관점에서 한 이야기고요. 1990년대 이후에 피해자가 세상에 나오고 나서는 그 위안소에 찾아오는 군인들에게 이제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면은 더 많은 매를 맞거나, 예, 위안소 생활이 더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응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피해자가 얘기한 것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일본군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본 위안부들에 대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예, 전쟁이 끝날 시점에서 그 일본군하고 교전을 하면서 승리를 하고 그 현지에 남은 여성을 포획했었던 미군들, 그리고 이제 연합군에 속했었던 중국군들이 봤던 위안부들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1944년 버마 미치나에서 그 현지에 남아있는 그 조선인 위안부 20여 명을 이제 포획해서 포로 수용소에다 놓고 이제 신문을 한 다음에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이죠. 뒤에 이제 다 그 동양인으로 보이는데, 예, 일본계 미군들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아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에서 이제 현재 남아있는 한국인 위안부들을 신문을 하고 그 군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그 일본군이 위안소를 왜 설치를 했고 이들을 어떻게 이용했는가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었지만, 예, 이 여성들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었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그 전쟁의 문제로서 그 전후 사회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은 좀 약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은 중국군과 함께 있는 일본군 위안부 사진입니다. 예, 그 가운데 있는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박영심 할머니이고요. 예, 중국 그 윈난성 송산에서 그 중국군이 일본군에게 승리를 한 이후에 현지에 남아있는 한 10명가량의 그 위안부들을 구출해내는 장면이었었는데요. 근데 이때에도 여전히 중국군은 그 전쟁 승리에 따른 전리품 정도로 위안부 피해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일담이 있는데요. 당시에 수용소 안에 위안부들이 수용되어 있었고, 그리고 일본군들도 같이 포로로서 수용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일본군들은 위안부들한테 이제 빨래 같은 것들을 시켰었고, 중국군들은 그 모습이 신기해갖고서 이제 구경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피해자들은 이제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붕괴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말하기 이전까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시에 그러니까 무엇을 느꼈고 무엇에 붕괴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었던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었죠. 예, 그리고 김학순 할머니가 나타나기 이전에도 사실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에 드러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우리가 과연 피해자의 이야기를 그분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좀 질문하기 위해서 김학순 이전의 피해자 이야기를 몇 분 들고 왔는데요. 예, 처음에 이제 그 함께 보시는 분은 오키나와의 배봉기 할머니입니다. 예, 그 배봉기 할머니는 충남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가난한 생활 속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함경남도에서 업자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 말을 믿고서 오키나와로 갔는데 그곳이 위안소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오키나와의 폭격을 거치면서 그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겪었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그 어디에 억류되어 있는 삶이 두려워서 오키나와를 떠돌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다 1975년도에 위안부임을 세상에 드러내게 됐는데요. 그 배경이 되었었던 거는 오키나와가 그 미군의 점령 지역으로 있다가 일본 본국에 다시 이제 그 복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 증명을 하지 않으면은 추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오키나와에 살았었던 할머니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계속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배봉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자 했지만 그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할머니가 등 돌리고 앉아갖고서 사람들을 접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세상의 호기심에 좀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굉장히 두통에 시달리면서 좀 이렇게 불안증이 있으셨고요. 어디를 가도 좀 정착하지 못하고 좀 떠도는 생활을 하셨는데요. 근데 나중에 그 오키나와에 있었던 그 조선인 김현옥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함께 목욕탕도 가고 함께 고기도 먹고 이러면서 그 일상의 안정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75년도에 이미 그 배봉기 할머니 이야기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1981년도에 한국일보에 그 배봉기 할머니 이야기가 공개되기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이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했지만 좀 우리가 듣지는 못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고요. 다음 김학순 이전의 피해자 이야기로 태국의 노수복 할머니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노수복 할머니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양반 집안임을 자랑하는 그런 굉장히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자라셨습니다. 강제 결혼을 해서 시집살이가 극심했는데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 시집살이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 있을 때 위안부로 끌려가게 돼서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서 위안부 피해를 입습니다. 할머니 얘기가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위안부 생활을 견디게 했었던 것은 엄마를 보겠다라고 하는 일념이었다. 엄마를 생각하면서 나는 견딜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마침내 그 한국인들이 돌아갈 날이 정해지자 아버지한테 그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올 용기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로수용소에서 탈출을 해서 태국에 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태국에서 그 중국인하고 결혼도 하고 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가 1984년도에 그 KBS 이산가족 찾기를 할 때 그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가족을 찾아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노수복 할머니 이야기가 많이 공개되기도 하고 그리고 TV로 그 가족을 만나는 모습들이 중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 위안부 피해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노수복 할머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문제로서 어떠한 중요한 지점에 있는지는 좀 놓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수복 할머니가 이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의 어떠한 배경 속에서 끌려갔는지, 어떠한 위안부 생활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못한 채로 노수복 할머니의 이야기도 흘려버렸었던 그러한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일본에서도 그 일본인 피해자가 자신의 그 얼굴을 드러내고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시로타 스즈코, 뭐 가명이지만 시로타 스즈코 사례입니다. 그래서 시로타 스즈코는 그 일본 도쿄에서 살다가 위안부로 끌려가서 뭐 타이완이나 팔라움, 당시에는 트럭섬이라고 불렸던 축섬 등에서 그 위안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많은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고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지냈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그 글을 쓰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그 피해자들을 추모
추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로타 스즈코가 그린 그림인데요. 예, 꿈속에서 그 위안소에서 같이 만났었던 그 동료 위안부들이 자꾸 생각이 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팔라우 트럭섬에서 만났었던 조선인 위안부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때 사망했었던 여성들이 꿈에 자꾸 나타나 갖고서 이렇게 울고 막 괴로움을 호소한다라고 하면서 이 시로타 스즈코 자신도 많이 괴로워했었지요. 그래서 그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가니타 마을의 원장에게 이분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추모비를 세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1980년대에 이미 그 추모비를 세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로타 스즈코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좀 사회적으로 큰 울림은 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지금 그림 엽서 옆에 있는 그 글은 그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도에 나오고, 그리고 김학순 할머니의 이야기에 사회적으로 많은 반응이 있게 되면서 그 시로타 스즈코 할머니가 굉장히 기쁘다. 그녀에게 같이 용기를 주고 싶다라고서 이제 글을 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990년대 이전에도 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성폭력 피해자라기보다는 그냥 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그냥 불행한 사건 정도로 그냥 듣고 그냥 넘기고, 그리고 말하기 불편해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1987년 이후에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 전쟁 때 끌려갔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찾으려는 어떤 여성들의 모임들이 생겨났습니다. 예, 한국에서 민주주의화가 진전이 되고 여성주의 인식이 좀 진전이 되면서 이 여성들의 경험을 전쟁 어디에나 있었던 그냥 불행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예, 이거는 그 여성의 성을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었던 국가주의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식민지 여성들이 이제 대거 강제동원을 당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1990년에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라든가 정신대 연구소 등의 이제 그 단체를 만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1991년도에 김학순 할머니가 공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학순 할머니는 당신이 겪었었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저지른 범죄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식민지 조선의 여성으로서 끌려갔기 때문에 그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의 구조적인 문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학순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라고 하는 충격 차원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문제 제기가 없었던 어떤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국가가 국익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것에 대한 새삼스러운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충격을 받고 함께 분노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이전의 피해자들의 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과는 달리 김학순 이후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말에 대해서 많은 청중들이 공감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이것이 김학순 이전의 피해자 의 말을 그 사회가 듣는 방식과 김학순 이후의 그 청중들이 피해자의 말을 듣는 방식과 달라지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새로운 인식 틀로서 보게 되고 굉장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떤 구조적인 과거의 문제로서
보게 되고 여전히 현존하는 어떤 폭력의 문제로서 인식을 하면서 그러한 과거의 폭력의 그 경험들을 구조들을 근절시키려고 하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노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김학순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그 증언 장면이라든가 하는 모습들이 이제 그 전 세계적인 TV로 방영이 되기도 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 호주에 살고 있었던 얀 루프 오웰은 할머니가 김학순 할머니의 TV를 영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얀 루프 오웰은 할머니가 자신만이 겪은 피해이고 말할 수 없는 피해라고 생각했던 과거 경험을 똑같이 겪고 그 범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 가해자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나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나도 같이 용기를 보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얀 루프 오웰은 할머니의 모습을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었던 로잘린 소우 할머니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본인도 위안부 피해자로서 피해자라고 주변에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위안부 생활로부터 비롯되었던 그 현재의 고통들을 그냥 온전히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얀 루프 오웰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들이 얼마나 괴로운 마음으로 청중에 섰는지 알고 있다. 그녀들이 용기를 가지고 말했고 나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어낸 그 과거 일본군의 침략전쟁과 그런 어떤 성동원 그런 범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활동을 했었죠. 그 여러분들도 좀 꽤 알고 듯이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이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신의 실명을 내걸고 이제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한 할머니였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의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듯이 검은 커튼 뒤에서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타이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지를 겪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 원주민의 문화에 따라서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문화가 좀 남아 있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내고 그리고 이름을 내고서 자신의 피해를 말하기가 좀 더 어려운 환경이었었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제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전시 성폭력을 고발하는 그 세계적인 흐름에 자신들도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 공청회 같은 데 가서 자신의 피해를 열심히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때 한국인 피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 피해자들이 만나서 얼굴 가릴 필요 없다. 얼굴 왜 가리냐.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지원자들, 지지자들이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듣고 질문하지 않고 그 공감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이제 모습을 드러낼 용기를 내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진은 그 갈대 노래라고 하는 대만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는 피할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고발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우선 첫 번째로 같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만 겪은 피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피해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지만 피해자라고 호소할 수 없는 피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김학순 할머니와 여기에 동감하는 피해자들이 이야기한 그런 목소리들은 이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여성을 이용했었던 그런 어떤 과거 국가주의의 문제다. 그리고 전쟁의 범죄다라고 인식을 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스스로도 억눌려 왔었던 세월에서 이제 그 자유로워지는 그리고 일종의 치유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었던 피해자들의 어떤 변화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질문하지 않고 당신의 피해를 당신이 입증해봐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고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으면
그분들이 겪었었던 삶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려고 하는 공감적인 청중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에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군국주의적인 국가가 여성에 대해서 이제 그 저지른 범죄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기억하고 원인을 파헤침으로써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어떤 실천 과제로서 역사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제가 그 위안부 피해 조사를 하면서 만났었던 할머니 몇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맨 처음에 이복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부제를 사람의 삶이 문서 자료의 역사성을 입증하다 이렇게 썼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피해자의 구술 이야기가 그 역사성을 획득하려면 그 문서 자료로 입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역사가 문서 자료에 특히 이제 공문서 자료에 의지해서 쓰여왔었던 그러한 역사 경험 때문인데요. 그것보다 그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는 사실은 문서 자료로서 남아있는 역사가 아니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위안부 피해자의 시선으로 쓰여진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삶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많이 하고 이해를 하면서 문서 자료를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자료를 의심하면서 그 문서 자료가 생산된 맥락을 생각을 하면서 위안부 역사를 구성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조각 자료로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이는 명부는 1946년 1월 17일에 축섬을 떠나는 귀환자 명부입니다. 5꾸러미가 있는데 그 마지막 꾸러미에 여자들 이름이 쭉 써 있었어요.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같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는 했지만 거기에 직업란을 보면은 노동자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증은 가지만 위안부 피해자라고는 그 확실하게 말하기 힘든 자료였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미군 측에서 그 귀환자 자료와 더불어서 사진 자료를 남겼습니다. 그 안에 이제 짐을 꾸리거나 그리고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명부 속에 이름을 실은 여성들이라고 추측되는 그러한 사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서 이 자료의 성격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한국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가운데 축섬에 가신 분이 누가 계실까라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축섬은 지금이야 그 현지 발음에 가장 가깝게 축섬이라고 부르지만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트럭섬이라고 많이 불렸었거든요. 그리고 일제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그것의 일본식 발음인 도라쿠라고 하는 어떤 발음으로 오랫동안 불렸습니다. 그래서 도라쿠 섬이라고 자신의 피해 지역을 쓰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 이복순 할머니셨고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살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구의 그 지원가 분들이 하고 좀 관계가 가까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활동가 분에게 그 이복순 할머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이 사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중에 이복순 할머니가 있을까요? 라고서 물어봤더니 이 사진은 콕 찍으면서 이 할머니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사진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복순 할머니랑 오래 살았던 그 의붓 아드님도 이분이 엄마가 맞다. 라고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입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분이 이복순 할머니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찾아내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명부 속에 히토가 후쿠준, 그러니까 복순의 일본어식 발음이 후쿠준이고 그게 영문으로 쓰였었는데 이복순 할머니로 추측되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복순 할머니의 창씨명이 히토가와라는 것을 찾아내야 됐어요. 그래서 이복순 할머니의 일제시기 자료를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 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본래 자신의 호적에서 이렇게 금이 이렇게 줄이 가잖아요. 제적이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뿌리는 제적 등본을 추적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복순 할머니가 그 현재 올라 있는 호적의 이전 버전을 찾아봤더니 전 남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남편 그 호적의 또 이전 호적을 찾아봤더니 또 전 남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결혼을 3번 정도 하신 거죠. 그때 제가 좀 윤리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위안부 피해를 입증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을 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들춰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주변 분들의 그 이복순 할머니와 가까이 지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피해를 숨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본인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본인이 생존을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을 먹여 살린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계셨다고 얘기를 했고요.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셔도 이제 재봉질을 하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도 했는데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실 때에도 그 남편분께서 청혼을 했을 때 나는 전쟁 때 끌려갔었던 사람이니 이런 사람이니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의붓자식들도 굉장히 이렇게 성심성의껏 예, 그 돌봤다라고 하는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변 이야기가 있어서 예, 할머니의 재적 등본을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덜 수가 있었고요. 예, 계속해서 그 아버지가 호주로 있는 원적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 공기관의 도움을 얻어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할머니가 사셨던 길안면의 면장님께서 할머니의 원적이 나오지 않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옛날 그 일제 시기에 생산되었었던 호적들을 일일이 손으로 다 찾아보셨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찾게 됐는데 예,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할머니 아버지께서 해방 이후에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전산에는 그 바꾼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디지털화가 되고 뭐든지 검색만 하면은 뭔가 정답을 찾아낼 것 같긴 하지만 그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매끈하게만 흘러가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의 입체적인 삶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좀 아날로그 방식의 노력들도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 길안면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이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찾는 것은 우리 사회에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찾았던 것입니다. 그냥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했다면은 이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완성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복순 할머니는 그 대구 시민모임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일상을 보내시고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할머니께서 자신의 피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더운 곳이 있었고 도라크라고 하는 지역이었었고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것들, 고구마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사실 대구의 그 지원자 분들께서는 인도네시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하지만 그 일련의 어떠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축섬에 다녀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예,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대구에서 축섬으로 가셨다가 그 46년 1월 17일 날 배를 타고 그 일본 도쿄 우라가와라고 하는 곳으로 왔다가 예, 그리고 다시 그 시모노세키로 와갖고서 배를 타고서 이렇게 돌아온 그런 여정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 자료를 더 많이 발굴해서 피해를 입증을 해야지 우리가 일본 정부의
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 30년 동안 사실은 문서 자료는 충분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서 자료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았다기보다는 피해자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를 봤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쓰여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구성하려고 하는 위안부 이야기에 맞추기 위해서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명부의 위안부 피해자들 스스로도 자신이 했던 일을 그 위안부라고 쓰고 싶어 하지 않았었던 당대의 그 마음들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안부라고 하는 말은 피해 당사자나 그리고 그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운영했었던 일본으로서도 좀 떳떳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숨기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문서 자료 속에서 위안부 피해를 올곧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흔적들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증은 가지만 확신할 수 없는 자료들에 대해서 이것이 위안부 피해 자료라고 이제 자리매김을 해주는 것은 이복순 할머니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했었던 자신의 그 과거의 삶 그리고 그 이후에도 꼿꼿하게 자신의 삶을 일궈갔었던 한 여성의 그 생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비로소 완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음은 황선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제목은 황선수는 어디로 끌려갔을까인데요. 이건 사실 이제 저의 그 조사 경험에 대한 뼈아픈 반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2005년 여름에 제가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안부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었을 때 그 황선수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이니까 피해 조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할머니를 만나 뵙고 피해 내용을 듣고 그 당시의 역사적 맥락들을 좀 따져서 그 할머니가 피해자인지 아닌지 심리조서를 써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2005년도에는 제가 그 이전에 증언집에서 4집하고 6집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만났었던 할머니들을 증언집에 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증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구술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프게 인식을 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실패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만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잘해보고 싶은 의욕도 굉장히 넘쳤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황선순 할머니가 피해 신고를 해주셔서 할머니를 뵈러 갔고요. 그때는 한 20년쯤 전이 되는 시기이니까 지금보다 이제 훨씬 어리기도 했고, 그때 이제 그 할머니들에 대해서 나는 좀 친해질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량에 대한 좀 자신감이 좀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뵈러 갔었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할머니 얼굴이 좀 경직되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그냥 그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려서 이야기를 좀 많이 끌어내고 싶다. 좋은 얘기를 그러니까 할머니 얘기를 많이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었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경직된 거를 잘 보질 못하고 저만 이렇게 친한 척을 하면서 할머니를 뵙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뵀을 때 그 할머니께서 위안부 생활을 하는 중에 많이 맞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는 광주분이었었는데 그 송정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크셨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남동생하고 그 생계를 유지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밥을 이제 많이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동생이랑 같이 고모네 집에 이제 그 밥을 먹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업자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보지 못했었던 남성 2명이 나타나서 예, 지금 나를 따라서 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공장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따라서 가면은 소를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 그 돈으로 네 남동생은 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남동생한테 누나 갔다 올 테니까 공부 잘하고 있어. 이렇게 당부를 하고 예, 그 소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준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송정역 주변에 있는 여관에서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2명이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모집해 온 여성들을 그 여관에 모아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 어느 정도 모이게 되니까 기차를 태워갖고서 부산으로 또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큰 여관으로 가서 이제 며칠을 또 묵게 되고, 그러니까 삼남 지역에서 그런 방식으로 모집이 되어 왔었던 여성들이 이제 부산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다음에 일본 시모노세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동할 때마다 인솔자가 바뀌게 되고요. 근데 할머니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가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다. 동생 공부시키고 배 골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만 하면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속 인솔자가 바뀌니까 누가 할머니를 데리고 갔어요? 끌고 갔어요? 라고서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또 잘 못하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사람은 남모르는 그러한 남성 2명이었었지만 그러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자신을 데려갔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셔서 또 배를 바깥 타고 또 배를 한참 타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마지막에 갔던 그 섬에서 위안소에 들어갔고 그 위안소에 군인들이 찾아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할머니들이 이게 군인이 허가를 해서 내가 이곳에까지 오게 됐구나 라고서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군인들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해군들이 오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할머니가 저한테 제가 한 3번, 4번 만났을 때 가장 많이 얘기를 하셨던 것이 위안소에서 못생겼다라는 이유로 되게 많이 맞았다. 그리고 이렇게 미치였다라고 하는 욕도 많이 들었다. 그래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좀 예뻤기 때문에 더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더 자주 만나기도 하는데, 황선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제 군인들이 많이 때렸었고 이제 그 생활을 견뎌야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기도 해서 예, 좀 굉장히 마음에 할머니 만나고 오면은 마음에 좀 오래 남았었던 예,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이 끌려가신 곳이 나보르라고 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주변의 군인들이 좋아했대요. 근데 저는 그 전쟁에 대한 제 나름의 상이 있잖아요. 역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전쟁에서 졌는데 일본군이 좋아했다고요? 라는 거를 의심하면서 자꾸 물어봤었던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제가 물어볼 때마다 좋아하던데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확신을 갖고 좋아했어 라고 얘기를 했다가 제가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좋아하던데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좋아하던데 이제 집에 갈 수 있다고 좋아하던데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또한 이제 책으로만 접한 되게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군들은 이제 패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낭패감에 많이 휩싸였을 것이다. 그리고 좋아하는 티를 못 냈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할머니한테 많이 질문을 했지만 할머니 주변의 몇몇 교민들은 이제 집에 갈 수 있다라고 안도를 하거나 이제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할머니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나 황선순 할머니를 만날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할머니가 해주시는 말을 적극적으로 듣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상에 할머니의 이야기를 좀 끼워 맞추려고 하는 좀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었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할머니가 나보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갔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할머니를 다 만나고 와서 이제 한국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할머니가 언제 가셨는지, 누가 데리고 갔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갔는지, 피해 지역이 어디였는지, 몇 년을 계셨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썼어야 됐거든요. 근데 나보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음이 비슷한 지역을 일본이 전쟁 때 침략했었던 지역 중에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태평양 섬 중에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근데 그 위안부 피해 지역으로서는 흔하게 언급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예, 그 전쟁 시기에 일본의 침략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도 않겠다 싶어서 제가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썼던 것이시죠. 하지만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예, 마음에 남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되고 간간히 언론에 할머니 소식을 접하면서 그냥 잘 지내시는구나 이렇게 알게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일본의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황선순 할머니 만나러 간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어를 못 하셨기 때문에 통역을 대동하고 이제 가서 만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만났었던 내용을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이제 설명을 붙여갖고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녹취록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내용을 보니까 할머니가 요시미 교수님한테는 나를 잘 대해준 군인도 있었고 전쟁으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일본 군인도 불쌍해 라고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를 만났을 때는 일본 군인이 나 못생겼다고 많이 때렸어.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 라고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일본인 남성 교수가 할머니 얘기를 들으러 왔을 때에는 전쟁 때 일본인도 희생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불쌍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요시미 교수님이야 그 일본의 전쟁 범죄나 그 과거 책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실천도 많이 하시는 그러한 좀 양심적인 지식인이긴 하지만 황선순 할머니가 통역을 통해서 접하는 요시미 그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 일본의 남성 교수님은 쭉 이렇게 교수님은 그러니까 본인한테 좀 어려운 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일본인 남성 교수한테 그 일본 군인들의 학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할머니로서는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이기 때문에 더 일본 군한테 학대받은 이야기를 하는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황선순 할머니는 그게 좀 어려운 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생각도 전쟁 때 일본 군인도 많이 죽어서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머니가 전쟁 중에 했었던 생각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미 교수님이 쓴 녹취록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2005년도에 제가 할머니를 배웠을 때 우리는 대등한 관계에서 가능한 한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할머니 입장에서는 여전히 저는 낯선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국가 기관하고 관련된 그런 공기관에서 나온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할머니 피해를 판단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예, 할머니한테는 저 역시도 되게 불편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그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기울어진 관계 속에서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온전히 듣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어떠한 역사적인 정황하고 좀 맞춰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했던 많은 질문들이 예, 할머니한테 좀 어떻게 다가갔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성찰도 다시 한번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요시미 교수님께서 찾아갔을 때도 황선순 할머니가 나보르라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끌려간 지역이 나보르다라고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가셨던 분이 라바울 아니고요. 나보르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황선순 할머니가
라바울 아니고 나보르, 나를 처음 만나러 왔었던 어떤 처녀한테 내가 나보르라고 다 얘기해줬어. 그때 내가 겪은 거 다 얘기해줬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시미 선생님은 나우루는 위안부 피해 지역으로 좀 보기 힘드니까 그 이렇게 할머니가 싱가포르를 나보르,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피해를 입으신 거를 이제 그 지역명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싱가포르라고서 피해 지역을 쓰시지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황선순 할머니의 피해 지역인 나보르가 라바울이라고 최근에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복순 할머니의 사례를 보면서 할머니는 한 번도 본인이 축성으로 끌려갔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 할머니가 아는 지역은 도라크라고 하는 지역이었었고, 예, 그 도라크라고 하는 지역의 그 이름의 역사성을 생각을 하면서 축섬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똑같이 라바울에 끌려갔었던 피해자인 박옥년 할머니께서 본인이 끌려간 곳을 나바루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박옥년 할머니가 나바루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서 아, 황선순 할머니가 끌려가신 곳은 나보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황선순 할머니한테는 라바울이 아니에요. 나보르인 것이고요. 그거는 주변에서 그 자신이 관계를 가졌었던 그 사람들한테서 들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자신의 피해 지역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나보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구술 속에서 나오는 언어는 굉장히 아카데믹한 언어들이 아니라 그 학문적으로 입증된 그러한 말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망 안에서 듣고서 이제 인식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구술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이거를 역사적 사실에 꿰맞추려고 하면은 우리가 놓치게 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황선순 피해자 의 지역이 라바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할머니 피해 지역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과거에 제가 잘못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실토를 드리면서 라바울이라고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지금 15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여전히 피해자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할머니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보고 그리고 저의 삶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시 볼 때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점들을 좀 발견하거나 새롭게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할머니 이야기도 결국은 제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의 할머니 이야기를 소화해서 전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할머니의 본의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정말 피해자 중심주의에 의한 어떤 그 위안부 역사 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를 최대한 많이 보고 그리고 구술의 특성이 어떤지 최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떠한 기억이 이제 그 나한테 선택적으로 취해지고 또 어떠한 기억들이 이제 가려지기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그 피해자 구술을 듣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이야기는 위안부 역사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기억의 퍼즐 찾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보 제공은 피해자한테 온전히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를 역사적인 이야기로 구성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나 미래 세대한테 들려주는 그 전승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뵙지 못했던 분인데요. 그 정도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역시 일제강점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근무할 때 그 피해 신고를 받은 분인데요. 그때 이미 이제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 신고서하고 함께 이렇게 노트를 찢어갖고서 그 피해 내용을 적은 어떤 이렇게 삐뚤삐뚤한 글씨가 있는 그런 자료와 함께 이 정도인 할머니 피해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예, 신고한 사람은 여동생의 아들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모가 그 위안부 피해를 입은 것 같으니 피해 조사를 해주세요라고서 신고를 한 것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조카분을 만나러 갔고요. 이제 조카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1993년 2월 달에 그 살고 계시던 그 광양군의 진월면에서 그 면사무소에 한 정도인 할머니가 혼자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면장님을 만나갖고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때 이제 막 우느냐고 본인 얘기를 계속 못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신대에 끌려갔다. 그 얘기밖에 못 하시면서 다른 이야기는 참 못하고 울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장님이 그러면은 말씀하시기 힘들면은 글로 좀 적으시는 것이 어떻겠냐라고서 이제 권유를 하신 거죠. 그래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이렇게 진술서를 적어 옵니다. 그래서 그때 정도인 할머니가 어떤 상태였을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1991년도에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신고를 하고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위안부 피해 신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 등록해줘서 그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해줄 어떤 이러저러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 신고를 이제 지속적으로 받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을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거의 끝에 살고 계시던 이 정도인 할머니가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술서를 쓰셔서 면장님한테 주셨는데 근데 한국 정부는 1993년 8월부터 피해 등록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93년 8월 달에 피해 등록이 한 번 있었고 12월 달에 또 피해 등록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아마 1991년부터 신고를 계속 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제 그 피해 등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면장님도 그 피해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대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그 이분의 피해를 좀 정부에 알려야겠다라고서 생각만 하시고 있던 와중에 이제 정도인 할머니가 작고를 하셨던 것이죠. 93년 12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할머니 장례 치르고서 다들 가족들이 그냥 지내고 있다가 2005년도에 한국 정부에서 이제 과거사 진상규명을 시작을 하면서 그 일제 시기에 강제동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 이제 피해 조사를 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예전에 진월면 면장님께서 이 조카분을 만나서 너의 이모가 나를 찾아왔었고 예, 그때 가져온 그 자신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서 정부에 좀 등록해서 그 할머니 원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신고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정도인 할머니께서 여기 사진 보시면 까만 한복을 입고 계신 분인데요. 눈이 잘 안 보이셨어요. 근데 가족들은 할머니가 젊었을 때 외국에 갔다 왔다고 하니까 험한 일을 겪었을 거라고는 좀 추측을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그 결혼을 계속 안 하고 계시다가 그 어떤 할아버지의 후처로 들어가셨었거든요. 근데 후처로 들어가셨는데도 이제 혼인신고 못 하시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동거 상태로 지내셔서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정상적인 결혼을 못했다라고서 좀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정도인 할머니한테 그 사연이 있나 보다 그 일제 시기에 좀 끌려갔었나 보다라고 추측은 했지만 본인한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할머니가 진월면 면장을 만났었던 것까지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었고요. 그 2005년도에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제 조카분이 알게 돼서 피해 신고를 했었는데 피해 신고를 하면서도 그 할머니 동생인
이렇게 여동생 두 분이 있었거든요. 동생들한테도 얘기를 좀 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였었고, 그리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고, 하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었고, 다른 사람 신세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었고, 본인 힘으로 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함께 사시는 할아버지하고의 관계는 좋았지만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었고, 조카 입장에서 이제 그 이모가 좀 그런 좀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좀 벗어나길 바랐었는데, 이제 본인이 그 이모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도 좀 이모이기 때문에, 고모면은 조금 더 순조로운데 이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쉽지 않았었고, 그런 상태로 고생 많이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쓰신 내용에 봤더니, 이제 제가 16살 때 그 전남 광양군 진열면이 그때는 경남 하동 지역이었었거든요. 내가 하동에 살 때 노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갖고서 가면은 따뜻한 나라 가갖고서 돈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가게 되었고,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뭐 세랑골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었고, 거기에서 폭격이 되게 심해서 파편을 맞아갖고서 뭐 눈이 하나 안 보이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이 억울하니까 그 나 끌고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죄를 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삶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쓰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 조카분하고 하고 있는데, 그 여동생 두 분이 이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조카분하고 저하고 얘기를 막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동생 두 분이. 예, 그래서 모르셨어요? 그랬더니 전혀 몰랐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해주신 얘기는, 그때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언니가 맞이라서 시골보다는 좀 더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면서 이제 집에다가 돈 갖다 주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이제 좋은 취직 자리가 왔다고, 그래서 이제 돈 벌러 간다라고 하는 소식만 있고,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제 한쪽 눈이 실명이 돼서 돌아왔더라, 이런 이야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도윤 할머니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 갖고 온 이유는, 그러니까 피해자 이야기는 이렇게 주변 사람도 알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강제동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문서 기록으로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강제 노동 피해자 같은 분들은 그 마을에서 저 사람이 뭐 일본의 어느 공장으로 끌려간 게 확실하다, 한 5명 정도만 그 같이 증언을 해주면은 역사적인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도 했는데, 위안부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만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들은 적 한 번도 없고, 피해자 본인도 자신의 피해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뭐 언제 어느 지역으로 끌고 가서 어떤 피해를 입었고, 이거를 알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근무했을 때, 그 피해 신고된 분들, 이제 그 중에는 정도윤 할머니처럼 이미 사망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전쟁 때 끌려가서 행방불명된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온갖 추측에 대한 이야기만 들을 수 있을 뿐이었지, 같이 가셔서 같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분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자신의 거주지에서 출발해서 전쟁터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일본 공권력이 다 관리를 했거든요. 경찰에서 이렇게 뭐 조선을 떠날 때 신분증명서를 내주거나, 그때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가는지 다 물어봐야 된다라고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경찰이 자기한테 왜 조선 밖을 떠나서 가는지 물어본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피해자는 좀 거의 없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입국을 할 때, 뭐 중국 지역 같은 데 들어갈 때 그 지역의 영사관 경찰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출입국 관리하듯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등록을 하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현지 위안소에서 이제 군 헌병이나 그 지역의 경찰들이 위안부들에 대해서 명부들을 다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성병 검진을 며칠에 한 번 하는지, 이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다 원칙적으로는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대마다 아니면은 전쟁 지역의 그 일본 영사관 경찰들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을 수밖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위안부 제도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예, 이렇게 피해자들을 관리했었던 이 공권력이 자료를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들한테 정말 위안부 피해자 맞아? 성적 피해 입은 거 맞아? 어떤 성적 피해 얘기해봐. 내가 판단해 볼게. 피해자들한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분들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그 피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거는 역사적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반여성적인 인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의심하고,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뒷말을 하면서, 예,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예, 다시 질문을 하고, 예, 이러한 방식들의 시간들이 전쟁이 끝나고도 굉장히 오래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예,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예,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의 이야기를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예, 이렇게 감각하기 힘든 과정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 용어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어려움들도 있을 거예요. 여성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생성된 언어가 아니라 이 여성들을 이용하고 활용했었던 측에서 만들어낸 언어 속에서 좀 표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위안부라는 말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위안부는 누군가한테 위안을 하는 존재라고 불렸지만 본인한테는 결코 위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 이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언어의 어려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대에 그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 정도 불행한 거는 당연한 거고, 전쟁 때에 이렇게 어떤 성적인 피해를 겪는 거는 피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인식이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를 좀 지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가, 피해를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는 나타나기 힘듭니다. 근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다시 읽어가면서 우리가 피해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삶의 이해에 기반해서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예, 우리의 노력들이 많이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그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했을 때 이제 피해자들의 반응 또한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피해자의 이야기에 질문을 피해자한테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자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주면은 그 피해자가 본인이 할 줄 몰랐던 이야기까지 떠올려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질문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피해자 중심적으로 듣기 위한 질문은 우리 자신한테 되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송신도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송신도 할머니도 이제 충남 분이시죠. 17살 때 결혼하기 너무 싫으셨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강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셨을 때 그 시집을 탈출해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어떠한 업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따라가요. 그대로 따라가서 중국 그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위안소,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위안소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우한 지역 그리고 한커우 지역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위안부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일본 군인이 나랑 같이 일본에 가자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나랑 같이 결혼해서 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그 일본 군인하고 전쟁이 끝날 즈음에 그 집단 그 이송 정책이 아닌 개인적으로 좀 이탈을 해서 귀국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당시 상황을 좀 유치를 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 가족이 있는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이렇게 귀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좀 혜택이 있었던 듯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위안부 피해자한테, 자신이 알던 위안부한테 이제 나의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군인하고 일본으로 같이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자마자 버림을 당하세요. 그래, 예.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고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나를 버리면 어떡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 군인이, 너는 전쟁터에서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느냐. 지금 일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을 상대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다. 또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버림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갖고 있던 보따리 같은 것들도 막 잃어버리게 되시고, 어떻게 살 길이 없어 갖고서 자살을 하시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제 누구한테 구해진 거죠. 예,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구해져 갖고서 이제 이런 말이 들죠. 그래서 어느 동네 가면은 일제시대 때 끌려온 그 조선인 남자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랑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예, 그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제 그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 그 센다이 지역에서 살고 계실 때, 한국에서도 위안부 피해를 위한 그 신고 전화가 개설되어 있었지만, 일본에서도 그러한 일본 활동가들에 의해서 그런 신고 전화가 개설되었었거든요. 그때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할머니 당사자가 전화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옆에서 할머니를 보신 분이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위안부 피해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활동가 분들이 본인이 신고한 게 아닌데 이거 무작정 찾아가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거 아니냐, 본인이 원치 않은데 우리가 드러내는 것도 이거 되게 일종의 폭력 아니냐, 그러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까 그 배봉기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셨던 가하다 후미코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이야기를 듣는 거를 포기하는 것도 이것도 조금 역사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조심스럽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하다 후미코 선생님이 찾아갔을 때 송신도 할머니가 자네 몇 살인가 이런 얘기부터 하세요. 그래서 몇 살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중국에 있었을 때 낳은 아이가 살았으면은 자네 같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실 때 아이를 2번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낳아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인한테 주고, 한 명은 사산된 채로 이렇게 혼자 출산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본인 얘기를 하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송신도 할머니의 피해를 좀 입증할 수 있는 문헌 자료들도 꽤 많이 나와서 피해 배상 소송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일본에서 10년 동안 하게 되는데, 송신도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가 꾸려져서 함께 활동을 하시는데, 이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화는, 그렇게 서로 믿지 못했던, 그리고 서로 되게 어려웠었던 그 활동가 송신도 할머니들이 이제 서로 이해해 가는, 그리고 이제 서로 한편으로는 이제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치유해 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할머니가 집회에서 당신 증언을 얘기를 하실 때 그 집회장에 이렇게 나이든 일본인 남성이 있는 걸 되게 반가워하세요. 그래서 당신 잘 왔다. 당신은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당신 전쟁에 갔었을 때 위안소 분명히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세월을 당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본군 출신 남성을 만나면은 이제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맞지라고서 이제 막 이렇게 오히려 반가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송신도 할머니가 그러니까 가장 증언하기 힘들어 했었던 대상이 여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만나면 글쎄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당시에 이제 본인이 끌려갔었기 때문에 그 여학생들은 앞으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 삶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뜻을 이루면서 마음껏 욕심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여학생들한테 자신의 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좀 이렇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속에서 그 여학생들 앞에서 굉장히 긴장해 갖고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위안부 생활하실 때 귀를 맞아서 한쪽 귀가 안 들리시기도 하거든요. 예. 뭐 그러면서 이제 힘들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 학생이 할머니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 저 졸업하면 할머니 찾아갈 때니까 그때 술 한잔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할머니가 얼굴이 확 풀어지시면서 그래 꼭 찾아와라. 우리 같이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일단은 공감을 해주는 거. 그게 그리고 우리가 구술을 통해서 뭘 듣고 싶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부 피해 실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본 공문서 측의 자료를 이용해 갖고서 그 피해 실태를 드러내는 연구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안부 피해 실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그러한 연구 자료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피해자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생존해 가면서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온 한 사람에 대한 이해, 예,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 시대에 대한 어떠한 그 다짐들, 이런 시대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반복하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구술을 듣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 구술자와 청중이 만나는 자리는 역사에 대한 우리의 책무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이자 그러한 험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우리들이 좀 치유를 서로 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순학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순학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 장자커우 지역에서 피해를 입고서 이제 돌아오셨는데요. 이 할머니가 경산 분이세요. 그 대구 근처의 경산 지역 출신이신데 그 전쟁이 끝나고 걸어서 돌아오셨는데 서울까지 딱 도착을 하니까 내가 돈 번다고 집을 나왔는데 이렇게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갈 수 없다. 그 너무 면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서 서울에서 더 이상 집으로 가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서울 동두천 뭐 이런 데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술집에서도 막 일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혼을 못 하시고 그 아이를 둘을 낳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아이와의 관계가 나의 삶을 지탱하게 했던 존재였지만, 떳떳하지 못한 엄마라고 하는 자괴감이 자식과의 관계를 해치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으셨고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그 아들의 행복을 기원하면서도 이제 자신이 곁에 있는 것에 대해서 편안하지 못한 그러한 그 마음을 느끼시면서 굉장히 우울증이 좀 심하셨고 동네 분들하고 막 다 싸우고 다니셨고 막 화병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경산에서 집에서 화가 나갖고 누웠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밖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너머를 이렇게 봤더니 그 위안부 할머니가 경산 지역에 이렇게 들어와서 아파트에 영구 귀국을 하셨는데 주변에 그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언론들도 막 오고 이 할머니를 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캄보디아에서 오신 훈할머니셨는데요. 아니 저 할머니는 뭔데 위안부 생활을 했는데 저렇게 환대를 받을 수 있지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신 거죠. 위안부 생활을 했는데 저렇게 환영을 받을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대구 지역의 활동가 분이 찾아왔을 때 할머니 얘기를 질문하지 않고서 쭉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모든 이야기를 끝냈을 때 할머니 참 고생해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대구 시민단체 분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꽃누르미 활동하시면서 치유 활동도 하시고, 그 예술가 할머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작품을 전시도 하시고, 예,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는 그 1억 중에서 이제 반 정도는, 예, 그 여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나도 배웠으면은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장학금으로 내놓으시고, 예, 그리고 반은 대구의 위안부 박물관 만드는 그 종잣돈으로 내놓으셔갖고서 그게 지금 씨앗이 돼갖고서 희움 역사박물관이, 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위안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렇게 불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위안부 피해를 입었어도 그 이후의 삶이, 예, 그것을 치유하면서 그리고 관계망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살 수도 있는 방법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어떤 그 경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일단은 존중해 주는 거. 예, 그리고, 예, 우리 일상 속으로 이렇게 일상 속으로 초대를 해서 환대를 하는 거.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역 속으로 타인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타인과 내가 만나서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 할머니들이 되게 그 트라우마에 그렇게 시달리지 않으면서 그 어떤 과거 전쟁 범죄라든가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도 좀 있었을 건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구술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이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피해자 중심적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 쓰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요.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역사 부정론자들은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말을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절취를 하죠.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쓰거나 훔쳐서 씁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들을 왜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부정론자들에 대한 인식은 그 전쟁 중에 여성들이 성적으로 겪는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해 피해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지역에서 생기기 마련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여성은 그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위해서 좀 이용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서 굉장히 소수자 중심으로 평화적인 어떤 세계를 새롭게 만들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인종주의에 기초한 폭력으로 점철된 20세기를 질문하거나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학순 할머니의 이야기로부터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이해할 인식틀을 90년대에 들어와서야 새롭게 얻었듯이 그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는 새로운 인식틀을 가지고서 새롭게 쓰여진 역사입니다. 그 이전에 위안부를 받던 사람들, 그 위안부 제도를 기획하거나 이용하거나 그리고 그들의 불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않았었던 그 사람들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사회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새롭게 구성한 인식틀 위에서 위안부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과제로 둘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새로운 인식틀 위에서 새롭게 쓰여진 지난 30여 년간의 위안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감정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게으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 역사 부정론자들은 공부를 안 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평화와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축적이나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공부해 보려고 하는 지적 성실함이 전혀 없죠. 그리고 그들의 여성 혐오관을 그대로 가지고서 학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 지적 게으름을 성찰하지 않고도 책을 내고 논문을 쓸 수 있어요.
예, 심지어 그 하버드대 교수가 굉장히 비학술적인 태도로 학문적 진실성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태도로 논문을 썼는데 그게 심사를 거쳐서 실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게으름을 성찰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글을 써도 이게 학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아직도 학계에서 그리고 정치 사회 영역에서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피해자들한테 엄격한 증거를 갖고서 당신들의 피해를 입증해봐 라고 요구를 하면서 본인들의 말과 글쓰기에는 엄격한 수준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도 예, 역사를 부정하는 글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더 문제는 이러한 역사 부정론자들의 언설에 휘둘리는 우리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알고 모르는 상태를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지 예, 그 모름을 돌파하고 알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어떠한 지성주의적인 태도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름에 기초해 갖고서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거나 위안부 피해자들을 그리고 지원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정치적인 언설에 휘둘리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를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그 전 세계적인 현실적인 어떤 힘의 우위에 따라 갖고서 예, 문제가 봉합되는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상식과 원칙에 근거하기보다는 그리고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 인권을 돌려주는 방식보다는 현실적인 힘의 우위에 기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에 휘둘리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론자들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비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위안부 피해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피해자들이 겪은 어떤 경험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어떤 부조리들을 근절한다라고 하는 태도 그리고 예,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적 착취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갖고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단지 그 부정론자들의 언설에 그냥 일희일비하는 방식으로는 계속 이러한 어떤 그 정쟁 상태가 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부정론자들이 그 피해자들의 구술을 절차하고 왜곡했다고 비판을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피해자 구술을 듣고서 역사를 쓸 때 그 구술의 절취와 왜곡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맞닥뜨리는 딜레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차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문제의식을 갖고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현실 사회와 접점이 있으며 미래를 바꾸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대안적 위안부 역사 쓰기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김수진 선생님은 그 논문에서 증언은 역사와 기억의 관계가 구성되는 방식에 개입함으로써 역사를 다시 쓰는 시도이고 위안부 역사 쓰기의 과제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극복과 대안적 역사 쓰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안부 사건은 사실은 이 위안부라고 하는 트라우마적 역사를 잊고자 하는 그 당사자도 그렇고 그 마을 그 사회 공동체도 그랬죠. 이 만강 욕망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발화하는 것들, 표현하는 것들이 억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위안부 사건을 공적 기억의 장으로 소환하고 여기에 연루된 다양한 주체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일은 원천적으로 그 증언을 복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그거를 돌파하면서 그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대안적 역사 쓰기에 다가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공감적인 청중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불가능성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이 구술 듣기에 대한 그 우리들의 태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적 청중은 적극적인 공감적 듣기를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피해자가 말하는 고통의 언어, 육체의 언어, 마음의 언어를 듣고 함께 공감하고
피해자가 고독한 트라우마의 반복을 그치고 이제 치유의 말하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공감적인 청중의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청중들은 트라우마적 기억과 역사사회를 매개하면서 구술의 역사적 진실을 중재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갖고서 현실 사회의 부조리에 개입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시기나 지역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피해 실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은 아직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 진상규명은 책임자, 연구자, 대중 등 청자의 몫입니다. 위안부 연구자들은 실증 자료로서가 아니라 자기 연구의 단서를 찾거나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해온 피해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술 자료를 읽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구술 자료를 볼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 위에서 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는가. 근데 병사와 위안부의 관계는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등한 관계가 아닌 관계를 우리는 인간적인 교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기울어진 관계를 관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요. 식민주의나 인종주의, 성별주의의 기초에서 사회 구성원을 서로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생존을 위한 그들의 막다른 선택을 자발적이라는 그런 레토릭, 정치적인 수사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에 인간은 낯선 행복보다 익숙한 불행을 선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불행을 선택하는 삶이 중첩된 생애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아니고요. 그러한 삶이 강제된 어떤 개인의 삶은 반드시 그러한 불행한 삶을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어떤 사회적인 모순, 역사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으로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피해자 구술과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쓰기라고 하는 주제로 피해자 중심적인 역사쓰기라고 하는 것들이 그 역사를 쓰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태도를 요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